안녕하세요. 조한범입니다. 105차 평화재단 전문가 포럼 2024년 첫 전문가 포럼 시작합니다.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고 하나의 전쟁이 아닌 두 개의 전쟁이 현재 진행형이고요. 유럽과 중동에서 한반도에서는 북한 최고 지도자 입에서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안 관계도 전쟁이라는 표현이 수시로 등장할 정도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2024년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을 것 같은 글로벌 정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정세, 2024년 국제정세를 주제로요. 아주 훌륭한 이 진보와 보수의 시각을 갖춘 냉철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각자 어느 정도 다른 시각으로 우리들에게 현실을 국제정세 현실을 또 한반도 안보에 대한 외교에 대한 시사점 인사이트를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홍현익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홍현익 박사님 오늘 모신 두 분 다 TV 스타들이십니다. 잘 아실 것 같고요. 홍현익 박사님은 제6대 국립외교원장을 하셨고요. 파리 제1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학위를 박사학위를 하셨고, 현재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차두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차두현 박사님, 현재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이시고요. 두 분 다 수석 연구위원이시네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고요. 두 분 한 30분 정도 네네. 준비해 오신 그 자료를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채팅창에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계 제로에 가까운 우리 눈을, 이 뿌연 눈을 좀 명확하게 해주실 두 분 중에 먼저 홍현익 박사님께서 2024년 국제정세 전망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평화재단에서 저한테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제가 강연을 가끔 하는데요. 하면은 보통 한 2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지금 30분인데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다가는 반도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아주 논리정연하진 않더라도 중요한 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평소에 이렇게 많이 듣지 않으셨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30분을 가능한 딱 맞춰서 끝내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불확실의 시대가 왔지만 큰 구도로 보면 과거 냉전 시대의 미소 대립 시절에서 냉전이 이제 골바초프 시대에 종식이 되고 또 탈냉전이 돼가지고 지구촌 한 마을 시대가 왔다라고 한참 떠들다가 어느새 다시 신냉전이 온다 이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참 1990년쯤에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인류 전체가 평화와 협력과 상생과 공영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역시 국제 무대에서의 갈등과 대립은 계속되는 걸 보면 인간사회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구나. 완벽하기는 매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난 한 10년 정도 이상 미국은 소련에 이어서 새롭게 미국에 도전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포석부터 시작해서 계속돼 왔고 최근에 와서는 아예 초강대국의 체면도 버리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고 포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계속됐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벌써 재작년이죠. 재작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완전 적대적 관계까지는 아니었는데 경쟁국이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실제로 서로 상대를 겨냥해서 총칼을 겨루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전쟁을 하는 적대 관계로 변해버렸죠. 거기다가 이제 이에 더해서 북한은 이렇게 미중 갈등, 미러 정면 대립 이런 구도를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나쁜 구도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기회로 삼아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오늘의 세계는 주변에 미중이 정면 대립하고 있고 러시아하고는 간접적으로 전쟁하고 있고 북한은 마치 이 구도가 자신의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핵을 노골적으로 개발하고 결국 미국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아니면 좀 제가 보기엔 사실 좀 무성의하게 북핵 문제를 방치해서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한 50개 정도를 가지게 돼 버렸고요. 남한은 한반도 비핵 가선을 계속 추정하느냐고 뭐 핵 그림자도 원자력 외에는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어느새 핵을 개발해서 그걸 사용해서 남한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까지 협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끌고 왔느냐 하는 좀 안타까움도 듭니다만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 하는 제 제안까지 지금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안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간의 대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는데 누구나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년이 아니라 처음에 푸틴 대통령이 한 달 내로 늦어야 한 달 내로 우크라이나 다 점령하리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들어간 건데 이게 2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냥 다 놔두고 방관하면은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이기고 끝냈겠죠. 근데 서방이 러시아의 경제력보다 한 10배 정도 큰 경제, 10배 이상 강한 서방이 단결해서 우크라이나를 전력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은 하나도 보내고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전쟁이 그럼 끝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큰 관심이죠. 근데 제가 이제 사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푸틴으로서는 전쟁을 지금 상태의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면 휴전할 마음도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절대 그걸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2014년에 이미 오래전에 뺏겼던 크림반도까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2014년에 뺏긴 땅까지도 내놓으면 휴전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 거기다가 엄청난 또 배상을 해라. 이러니까 서로의 요구 사항이 완전히 파년이 달라서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전세가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좀 우세할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굉장히 희박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얘기가 되겠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서방과 한국도 거기 동참했습니다만 러시아에 대해서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전쟁이 났던 재작년에 러시아의 GDP가 얼마나 감소되냐.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그 피해가 크겠습니까? 근데 GDP가 얼마 감소했냐면 2.1% 감소했습니다. 참 전쟁하고 있는 나라 치고는 거의 피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작년에는 어떠냐? 작년에는 오히려 2.8% GDP가 성장했습니다. 놀라우시죠?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러시아가 작년에 2.8%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력이 크게 위축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쳐서 그만하자. 점령한 땅 내가 돌려줄 테니까 그만하자. 이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도 그 정도 피해만 입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재작년에 러시아가 2.1% 감소했는데 우크라이나의 GDP는 30.4%가 감소했습니다. 피해가 15배가 더 큰 거죠. 그런데 작년만 보면 우크라이나도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성장했다라고 하여튼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자체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결국은 지쳐가고 있다. 그리고 전세도 작년에 한동안은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벌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약간 수세 쪽으로 몰리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병참 사정을 보면 러시아가 오히려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서구가 우크라이나를 엄청나게 지원을 했는데 미국 공화당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서서히 줄거나 아니면 중단될 가능성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하다가 성과가 없으니까 지친 거죠, 서구가. 그런데 거꾸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이란 같은 경우는 드론을 보내주고, 북한은 탄약을 보내주고, 튀르키예나 인도 같은 경우는 무역을 엄청나게 해서 러시아 경제를 돕고 있고요. 중국은 그야말로 뭐 무역이 전쟁 전에 비해서 60%가량이나 늘어나는, 40%인가요? 40%가량이 늘어나는, 그 획기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경제가, 그러니까 무역이 늘어서 러시아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탄약이나 뭐 여러 가지 무기가 없거나 뭐 돈이 없어서 전쟁을 그만둘 일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미국이 진짜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빨리 중단시키고 싶다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지원을 줄이거나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아마 힘이 없어서 더 많은 영토 뺏기기 전에 항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우세 속에서 장기 소모전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전혀 지금 아쉽지 않고요. 지금 봄에 이제 러시아 대선이 있는데 푸틴의 지지도가 78%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또 재선될 테고요. 그렇게 되고 이렇게 여유 있게 러시아는 전쟁을 해나갈 테고 우크라이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서방의 지원도 줄어들 뿐 아니라 젤렌스키 자체가 부패했다는 얘기도 있고, 키예프 시장이 정적인데, 키예프 시장이 젤렌스키를 막 비난하고 있고요. 권위주의 통치를 한다. 또 군 지도부하고도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로서는 사면초가의 지금 상황에 처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한반도에 미치는 상황은 국제정치로 볼 때 미국하고 러시아가 적대 관계로 갔다는 거, 러시아의 대중 의존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면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가 확 변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한반도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정부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민족 전체로 볼 때 멀고도 먼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왜 거기에 개입되고 있는지 남북한 다 저는 참, 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상황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뭘 깨달았냐?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처럼 핵을 쉽게 포기하면 잘못하다 영토를 상실하고 강대국의 침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핵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나쁜 교훈을 받았죠. 두 번째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 믿지 말고 믿었다가는 나라 망할 수 있으니까 자력 경쟁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핵을 활용해서 미국과 서방에 병력 한 명 보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걸 보고 나도 핵을 잘 활용하면 남한을 침공해도 미국이 병력 지원하는 거 막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헛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부 안 좋은 교훈이 많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국제 질서 전반이 어떻게 변했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미중 간의 갈등 약 10년이 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미 동맹하에서 이런 말씀 들으면 조금 좀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요번에 11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났는데 바이든의 얘기는 우리 간의 갈등과 대립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거 당신도 잘 알지 않냐. 그렇지만 서로 전쟁하는 건 막자. 갈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조정하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면 시진핑은 태평양이 넓고 넓은데 미국과 중국이 큰 나라라고 하지만 태평양이 너무나 넓어서 우리끼리 서로 간에 공존하고 서로 협력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은 협력을 추구하고요. 미국은 갈등이
필요한데 전쟁은 하지 말자.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기에 미국이 더 평화를 추구하고 공존 공영을 추구하고 중국이 더 호전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 홍연희 기는 저 헛된 소리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초강대에서 역시 뭐 기득권자가 더 초조한 것인지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능가할까봐 초바심을 하고 있는 미국이 공세로 나가고 있고 중국은 제발 좀 잘 지내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미국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이런 자유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이념과 가치를 표방해서 자기 편을 다 모아서 미국의 국력은 소모는 최소화하면서 경제 제재나 이런 걸 활용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고 있고요. 보호무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 2차 대전 이후 한 60년 이상을 미국은 완전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을 옹호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해 오니까 중국한 패권을 자칫하면 뺏길 것 같으니까 보호무역으로 몇 년 전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보호무역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딱한 노릇이죠. 이 시대의 초강국으로서 정말로 세계의 패권국이 보호무역을 한다. 과거 대영 제국도 그러질 않았고 로마도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지금 절대적인 국력 또 상대적으로는 더더욱이나 미국의 국력이 좀 쇠퇴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보여지고요. 대한민국의 국익으로 볼 때는 자유무역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데 한미동맹상으로 안보 부분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국익은 딱 맞지만 뭐 정확히 맞지는 또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하고 한국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공급망 재편 전략으로 반도체라든지 뭐 첨단 기술 같은 거를 중국이 갖지 못하도록 우방국들을 규합해서 또 법을 만들어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안보 연합체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나토는 물론이고 파이브 아이즈라 그래서 정보 동맹체, 쿼드라 그래서 4국 간의 연합체, 오커스라고 해서 영국과 호주와 3국 연합체를 만들어서 우방국끼리 힘을 합쳐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중국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포위한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토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들, 특히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그 평화국가를 지향하고 있던 독일이나 일본마저도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올려서 지금 세계 군비 경쟁이 획기적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릴 말씀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과의 가치 외교를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뭐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고립돼 있고 이 미국과 서방이 세계를 다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유엔에서 긴급 특별총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141개국이 러시아를 규탄하고 침략 행위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41개국 중에 실제로 러시아에 제재하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냐? 48개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141개국의 3분의 2는 규탄만 하고 말로만 너네 잘못하는 거다라고 했지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를 잘못 판단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가치 외교를 한다고 해서 미국하고 우리는 한편이다라고 전 세계에 소리소리 외치고 다니니까 대부분의 세계의 3분의 2가 넘는 나라들은 가치 외교가 아니라 실용 실리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러시아나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싶은 나라가 세계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따라서 엑스포 유치하려고 외교를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참패한 것은 이렇게 가치 외교, 즉 글로벌 사우스가 세계의 다수 국가라는데 이런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우리의 엑스포 외교가 실패했다. 이렇게 참 가슴 아픈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는 뭘로 규정할 수 있냐?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듯이 그야말로 냉전이 다시 도래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볼진 몰라도 객관적으로 세상이 엑스포 유치에서 실패한 데서 여실히 나타난 것처럼 이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냉전의 복귀가 아니라 신냉전적 다극복합 질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즉 글로벌 사우스가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이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나라, 인구나 수적으로 압도적인 다수이고요. 이들 나라들이 대다수가 러시아나 중국하고 다 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냉전과 유사점을 살펴보면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미국과 나토가 한편이 되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 돼서 상당한 대립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냉전과 유사하죠. 안보 부분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념이 많이 약화됐고요. 중국이 권위주의 체제이고 공산국가로 남아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강압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게 엄청난 위협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주로 이제 그 남태평양 지역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몇 개 나라들 그 남중국해에서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이런 나라들은 중국을 견제하고 좀 위축되고 그런 상황이지만 대다수의 글로벌 사우스들은 중국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에 대해서 이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건 권위주의 국가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체제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념 갈등이 그렇게 이 시대의 중점적인 갈등 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경제 부분은 동맹 내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고 물론 협력도 합니다. 그런데 동맹이라고 해서 협력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부분은 치열하게 협력만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상대 국가라고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이 무역을 많이 하고 있듯이 미국하고 중국이 작년에 역사상 최대의 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미국은 자기의 동맹국이나 가치 공유국들한테 중국하고 외교하는데 조심해라, 가능한 하지 마라 이러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재작년에 역대 최대의 무역을 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렇게 한국한테 이렇게 압박가해가지고 중국하고 뭐, 첨단 산업 뭐 교류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압력도 가하고 아예 뭐, IRA법이나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 IRA법이나 반도체법 만들어서 실질적인,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국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중국하고 최대의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나타나듯이 경제는 절대 냉전하고는 다르다. 냉전 시대는 미국하고 소련이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이라 그래서 경제, 이념, 정치, 군사 전면적인 대결을 벌였죠. 지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 점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차이가 있죠. 반드시 체제를 떠나서 반드시 협력해야 될 분야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기후와 환경은 물론이고 기후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는 기후 문제가 없고 자본주의 국가만 기후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까? 그다음에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잘 봤듯이 팬데믹 이게 무슨 뭐 체제를 가립니까? 다 같이 협력해야 되죠.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주로 선진국이나 중국과 러시아 다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거 외에도 테러 예방과 마약 문제 뭐 원자력 사고 이런 거 다 협력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강론으로 들어가서 정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에는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달에 정상회담에서 이 펜타닐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마약성 그 마취제가 있습니다. 중독성 마취제인데 이게 미국인들이 교통사고보다 더 사망자가 많을 정도로 심각한 마약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바이든에게 선물로 펜타닐 규제하는 중국에서 그 원료가 멕시코로 수출해서 멕시코에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미국 지도자로서는 큰 문제인데 바이든한테 큰 선물을 한 겁니다. 이거하고 또 군사 교류 소통하는 거 하겠다라고 해줬고요. 그 대신에 다른 문제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타협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것은 대만 문제도 그렇지만 첨단 기술 문제에 있어서 중국하고 미국은 치열한 사실상 전면적인 대결을 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이 공급망 분야에서 히토리라든지 흑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양국 간에 치열한 갈등을 하고 있다. 내일 모레 있을 대만의 총통 선거 이게 이제 미중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11월 5일 날 트럼프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아마 한미동맹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미중 관계가 지금 잠정적으로 휴전을 다시 했지만 사실은 첨단 기술과 공급망, 대만 문제에 있어서 계속 갈등은 계속될 거고요. 그렇지만은 큰 문제가 금년 내에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신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간에는 그야말로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데요. 이름도 깁니다.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게 이제 공식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인데요. 그야말로 동맹만 아니지 모든 협력을 하고 있다. 단지 이제 중국은 자신의 문제, 신장과 티벳, 뭐 대만, 홍콩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자결권이나 외부 간섭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주 동맹적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유엔의 표결 같은 데서는 반대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기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푸틴은 중국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해서 양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실리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크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전보다 러시아하고 중국 무역이 69%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2년 돼 가는데 2년 동안에 양국의 무역이 2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엄청나게 정말 동맹이나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오산이라는 거죠. 왜냐? 아무리 무역이 그렇게 늘었어도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의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중국한테 러시아보다 미국이 더 중요한 나라고요. EU하고의 무역량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무역의 8배, 9배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의 요청에 따라서 무기나 군수 물자를 대주지 않고 있는 것은 다 이런 속사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인데요.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러시아에 들러붙어서 유엔에서 대북 규탄이나 뭐 제재 결의안 뭐 이런 게 나오면 북한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난번에 푸틴을 김정은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그랬지만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전략적 이해가 완전히 일치한다. 이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북한은 러시아하고 지금 밀착하고 있고요. 중국하고도 가까이 지내면서 자신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계속해서 금년에도 실험하고 또 핵실험할 가능성도 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지켜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미국과 서방 또 한국이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고 싶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아마 그 비토를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북한이 러시아에게 아주 간절히 필요한 포탄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반드시 북한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김정은은 또 그걸 믿고 금년에 더 도발을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하고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넘어가고 이따 그 토론 시간에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한미일 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한미일 준동맹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그 핵억지 강화는 물론이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참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일방적 양보, 일본은 거의 우리에게 양보한 게 없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또 오염수 문제, 또 뭐 독도 문제까지 양보할까 정말로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너무나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있고 안보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적대국이 돼서 일본의 안보 방패가 됩니다. 그걸 우리 정부가 지금 자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말 가슴이 너무 쓰리고 아픕니다. 북한의 남침이나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는 데서 얻는 효과는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얻는 효과보다 제가 볼 때는 10배 이상으로 우리가 안보 부분에서 중국과 러시아하고 정면 대결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작년 8월에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준동맹 관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로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는데 일조하면서 그 새로운 구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최전선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기시다하고 바이든은 지금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바이든은 트럼프한테도 지지도가 뒤지고 기시다는 거의 최하 바닥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 사람이 금년에 아마 바뀔 가능성도 있고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장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러 관계는 우리가 러시아를 제재하니까 당연히 러시아도 우리를 비호국으로 지정했는데 심각한 것은 푸틴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하면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직접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55mm 곡사포, 이게 43만 발이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방송이나 신문에 나온 보도들을 제가 다 규합해서 더해 보니까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에서도 나온 정보도 있죠. 이런 정보들을 다 규합해 보니까 43만 발의 155mm 곡사포탄, 이거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쓰라고 러시아한테 지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잘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그냥 지원만 해줘도 될 것을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아주 그냥 가까운 우방인 것처럼 왜 그렇게 외교를 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한중 관계도 굉장히 불편해졌고요. 이 불편해진 한중 관계는 탈북민 600여 명을 북송해 우리한테 아예 고지도 안 하고 600여 명을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냈죠. 이게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 직후에 보낸 건데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600명뿐 아니라 총 도합 2,600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시다나 바이든은 시진핑 만나서 정상회담 굉장히 오래 했는데 우리는 중국하고 정상회담 못했고요.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는데 한중일 정상회담도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생각해서 아마 4월 한국 총선 전에는 아마 한중일 정상회담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보 부분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올해 4월에 있는 한국 총선,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 전후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지 장거리 미사일, 뭐 위성 발사를 빌미로 대면서 이렇게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요. 거기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공세적인 외교를 펼치니까 북한도 거기에 따라서 엊그제는 한국을 주적이다라고 하면서 여차해서 기회가 생기면 한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굳이 북한이 우리의 같은 동포고 그렇지만은 안보상에 있어서는 가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하고 싸우자라고 정면으로 이렇게 자극해서 우리하고 싸우자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너무 과도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숨어 있지만 양안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이 연루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펴야 되냐. 이건 이제 토론 시간에 많이 얘기하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 전자권 전환을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했는데 전자권 전환을 다시 계속 추구해야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자권 전환이란 말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한미 간의 정상이 만나면 반드시 전자권 전환을 적절한 시기에 한다. 조건을 갖춰서 한다. 최소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아예 문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은 저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과연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저렇게 수십 개 갖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 때 북한이 남침할 경우에 미국이 과연 추가 병력을 지원해 줄까?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전자권을 전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군의 힘으로 지킨다라고 하면서 한미 안보 협력을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 군의 대미 의존 그 심리가 너무나 심각하고요. 따라서 전자권 전환을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기술에 있어서도 강대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실리가 없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옳지만 그것이 실제 외교 정책에서 액면 그대로 하나하나 갈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용적인 국익은 후퇴한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치 외교보다는 실용 외교로 전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을 정확하게 안배하셔서 그 큰 그림에서부터 이제 방향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워낙 요약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 정부의 외교,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비판적인 시각들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일단 큰 틀의 대미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가치 외교,
외교가 문제가 있다. 이 복합적인 글로벌 질서에서. 그 다음에 대일 외교, 또 대중 외교도 문제가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스탠스도 비용 대 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의 고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가치 외교에서 실용 외교, 또 기술과 국방에서의 자강, 이런 쪽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소 뭐 크게 뭐 국제정세에서 진다는 뭐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처방이나 또 우리 외교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실 것 같은데요. 우리 차재현 박사님 한 30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홍영일 박사님 2024년 정세 전망 잘 들었고요. 항상 토론회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들이 참 이 참신하고 또 창조적인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리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영감을 받게 되는데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특징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 다양성입니다. 그 다양성이라는 게 오늘날 남북한 간의 국력의 차이를 가른 거기도 하고요. 그러는 의미에서는 뭐, 이런 의견들이 다 하나의 지혜로 모아져야 되겠죠. 다만 이제 지금 하나만 먼저 2024년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금년 정세 전망 아마 그렇게 결코 밝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 미중, 그 다음에 미러 간의 전략 경쟁들이 얽혀 있고요. 또 이 안에 가치의 문제들도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도 지금 쉽게 금년에 그렇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무엇보다 이제 남북 관계는 결국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이제.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근데 어떻게 해법을 찾을까에 대해서 우리의 중심을 잃지는 말자는 거죠. 흔히 가치 외교를 얘기하면 이것을 실용의 반대에 있는 걸로 얘기합니다. 가치를 주장하면 그게 뭐가 흔히 얘기하는 돈이 돼? 그 가치를 가지고 괜히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요,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에 대한 신뢰라든가 한 국가에 대한 평판은요, 중장기적으로 내가 당장 손에 쥐는 몇 푼의 돈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치 외교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체성 면에서도 그렇고 결코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데, 다른 국가들의 강요에 의해서 다른 국가들이 부추겨서 이런 정책을 피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뭐 분단 이후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지난 80년대 이후에 해온 가장 큰 초점이 뭡니까? 민주화 아니겠어요? 경제성장까지. 내가 자유롭게 나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국가를 함부로 침공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인권이 보장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가고, 다른 국가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가령 우크라이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뭐 군사 지원 같은 경우 우리 정부도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가능성은 여전히 유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이게 괜히 남의 싸움에 끼어든 문제라는 거죠. 실용적이라는 거하고요, 약삭 빠르다라는 건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1950년 당시에 모든 국가들이 따옴표 실용적으로 행동했다면 과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까요? 그 당시 한국은 지금 흔히 계산을 따지면은요, 도와줘서 하나도 도움이 될 이유가, 하등 도움이 될 이유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를 돕기 위해서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역사적 경험에 충실해서 다른 국가를 영토적으로 강제로 병합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사상을 다른 국가에 강요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과연 실용적이지 않은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읽고는요, 흔히 얘기하는 신이라는 걸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거고요. 더 많은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금년도 한번 세계 정세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좀. PPT 준비가 됐나요? 예. 네. 네, 그 최근 국제 정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미 홍현익 박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겠지만 미중 전략 경쟁하고 가치 대립이라는 것이 분명히 여긴 개입이 돼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가열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2000년대 이후부터 중국의 부상부터 같이 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흔히 이런 얘기들 하죠.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뺏길까봐.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질투해서 전략 경쟁을 걸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199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에 중국에 대해서 걸었던 기대는 중국이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라는 가치들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중국도 스스로 민주주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일반적인 기준에 맞는 민주주의적인 제도하고 절차를 도입하기를 바랬죠. 근데 거꾸로 중국이 바란 거는요. 세계가 자기들을 닮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과연 이런 중국이 주장하는 이런 질서와 체제 하에서 세계가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런 중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의 가치하고 체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양국 간의 대립구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트럼프 시절에 들어와서는 흔히 과학기술 얘기하는데 핸드폰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얘기하죠? 너무 협소하고 또 너무 근시안적일 수 있게 중국을 몰아붙이는 게 맞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결국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반도체, AI 또는 이 사물 인터넷, 3D,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요. 결국 군사과학 기술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누가 미래를 손에 쥘 완력을 지니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 기술도 자체 개발로만 얻는 게 아니잖아요. 절취라든가 해킹이라든가 다른 나라 기술자들 빼가잖아요. 이렇게 기존 질서 자체를 흔들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이게 가치 대립으로 격화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가치 대립이라는 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보시죠. 네, 무조건 내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척하겠어. 무조건 적이야. 이것이 가치 대립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 외교라든가 가치에 대한 강조는요. 특정 국가를 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국가가 우리의 가치에 배치되는 행동을 할 때 그걸 지적할 수 있는 용기와 우리 자신의 주도 결정을 가치 외교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나토의 동진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1648년에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묵계가 있어요. 다른 국가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그 국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영토를 함부로 병합할 권리는 누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체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치 전쟁이 촉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전쟁이 사실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전쟁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흔히 가치 전쟁 시대를 층간소음에 비유를 합니다. 자, 우리가 층간소음이 일어날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죠? 이사 가는 겁니다. 근데 이사를 못 가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집값이 너무 비싸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정들이 학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못 가게 될 경우에는 불편한 이웃이랑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증오가 오히려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흔히 우리가 경쟁하는 거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선의의 경쟁도 있어요. 근데 경쟁이 극단화되면 다시 말해서 경쟁하는
관계에서 서로 병존하면서 공존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극복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이게 전쟁이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금 냉전처럼 아예 따로 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워낙 경제적으로 지금 상호의존성이 심해졌기 때문에 따로 살 수도 없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이 그 작년이죠.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에서 잠시 갈등을 지나치게 확산되는 걸 방지하자라고 한 이유도 완전히 따로 전쟁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따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급망이라든가 아니면 생활권 내에서 누가 주도권을 지는가의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층간소음을 내는 상대방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상대방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자, 물론 동시에 인류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흔히 얘기하는 신흥안보, 기후변화라든가 감염병이죠. 근데 이 기후변화나 감염병 자체도 2020년에서 2022년의 코로나 사태를 보면은요, 결국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숨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충실했다라는 거죠. 감염병 정보 어떻게 됐죠? 확산의 시작 자체가 감염병 발생 사실 자체를 숨기면서 시작됐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 다시 말해서 신흥 안보에 있어서 분명히 협력해야 될 동기가 있지만 일부 국가들의 행태 때문에 이런 신흥 안보에 있어서도 분열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가치가 개입돼 있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헤어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적당히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더 위험해졌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문제예요. 과거의 냉전이요. 냉전일 수 있었던 거는 핵무기 시대에 등장하고 그렇게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그 재앙적인 위력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를 봤거든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다른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국가들을 침공하지 말자라는 것이 냉전을 냉전답게 만들었던 묵계입니다. 또 설사 농담으로라도 핵무기 사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것도 냉전 시대의 묵계였어요. 이 묵계가 다 깨졌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크라이나가요, 과거에 소련에서부터 독립하고 나오면서 핵무기를 원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자체 개발한 건 아니고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던 거죠. 이 우크라이나도 핵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결국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영국이 주역이 돼서 경제적인 지원도 약속을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워낙 안정을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1994년에 부다페스트에서 모여가지고 각서를 써줬습니다. 이 각서의 내용이 뭐냐면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미국, 러시아, 영국 3개국이 책임진다예요. 누가 침공하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국가 중에 하나가 이 각서를 완전히 휴지 조각을 만들면서 국경 너머로 쳐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지금 미국하고 서방의 이 지원으로 해서 위험해지니까 이러면 핵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얘기들을 지금 하고 나옵니다. 예, 이렇게 복잡한 전쟁 속에서요. 자,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맞상대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또 자기네들 국력상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한미일도 뭉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쿼드라든가 이런 다자 협력체도 발전을 해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마음에 맞는 국가들을 안 모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것도 있고요. 또 러시아하고 중국은 아까 이 홍현익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조금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려고는 글로벌 사우스가 있는데요.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든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주축이 된 브릭스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그 인도죠. 인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역이 됐는데, 원래 작년도 브릭스 회의에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자기네들한테 우호적인 국가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도하고 또 인도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죠. 그러면서 브릭스 회원국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브릭스 회원국들이 글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어느 쪽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할까를 관망하면서 때로는 그 러시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유보하기도 하고 또 눈치를 보죠. 근데 이들 국가들이라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부당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있지는 않아요. 작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별로 부각이 안 돼서 그렇죠. 가장 세계에서 많이 그 소개된 분쟁 중에 하나가 중국하고 인도 간의 국경 분쟁이에요. 예. 이렇게 주요국들의 연대 결성이 강조되고 있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이 여전히 가장 큰 연대 결성의 중심지가 이제는 되고 있습니다. 한미일대 북중로 구도가 이루어졌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북한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북중러 3자 협력 관계는요, 뭐 이거는 아무리 내치고 돌려쳐도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1인 독재 국가들 간의 연대예요. 이 국가들이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결합을 했고요. 다만 정말 북중러가 그렇게 이 찰떡궁합이 될 거냐? 그건 그렇게 지금 속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계산이 다르고요. 북한은요, 적어도 자기네들이 이 삼각관계 내에서 동등한 협력자가 되길 바라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과연 그걸 받아들일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각 지역 분쟁은 더 계속될 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휴전협상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문쟁, 지금 헤즈볼라까지 끼어들 확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의 긴장 가능성 역시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는 다소 중립적이고 관망하는 국가들을 누가 끌어들일 건가, 이걸 놓고 아마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쟁적인 구애를 하는 과정도 계속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과거의 비동맹 운동하고는 달리요. 이 글로벌 사우스도 우리가 그럼 독립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을 해서 제3의 길을 간다든가 이렇게 어떤 공통의 행동 경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세계 질서라는 게 지금 모호해지겠죠. 그리고 아마 나타나는 것이, 아마 이건 미국은 이미 트럼프 시대의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각 국가들을 모두 자기 중심의 그룹, 이거 이제 코올리션에 끌어들이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국만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모두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줬어요. 이건 중국은 결국 1대1로 과정 속에서 오히려 협력 국가들을 파산 관계로 만들어 버렸다든가 아니면 남중국해 분쟁 자체 이런 것들이 리더십의 한계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결국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군사적으로 침공할 수 있다는 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구소련 구성 연방공화국 내에서도 신망을 잃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제가요, 지금 금년도 세계 정세에서 걱정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의 위기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구조 자체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 국내 정치적으로 그게 만약에 위협 대상이 된다면 다른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침공할 수 있다는 교훈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까지도요,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서 되도록 자기 회원국을 늘리다 보니까 주변의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비판을 가하지 못해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민주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적절히 지적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는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마 금년에 이제 좀 있으면 대만 총통 선거 있고요.
3월에 러시아 대통령 선거,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복잡성은 가중될 겁니다. 자, 동북아는 제가 지금 시간이 제약됐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만 지금 아마 북한은 트럼프가 재복귀하기를 가장 많이 바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먼저 속단에서 뭐라 그러기 힘들어요. 흔히 지금 미국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면 1 내지 5%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금년하고 정반대되는 결과가 2020년이었어요. 그 당시는 트럼프가 현직이었고 바이든이 도전자였습니다. 2020년 1월에 양자 간의 지지율이 8%였어요. 11%까지 났었습니다. 결국 선거는 접전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중심을 잡고 대미 관계, 그 다음에 대러시아 관계, 대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느냐가 더 관건이고요. 지금 누가 될 거다. 그럼 누가 되면 어떻게 되지? 이건 미리 걱정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기우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만약에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까? 지금 홍현희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미국은 자기 경제 이익 열심히 챙기잖아요. 바이든 시대에도. 그거 트럼프가 하던 거예요. 결국은 용어를 외부적으로 어떻게 쓰든가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다는 거고요. 제가 오히려 우려하는 거는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집착이에요. 그리고 일종의 나는 오히려 핵국으로 가겠다라는 종속성입니다. 자, 북한이 2018년부터 이런 이 기미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2020년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대외적인 여건은 더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핵에 강력하게 매달리는 정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2022년 나름의 마지노선으로 자신들의 해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서는 대립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북러 밀착을 통해서 북중러 삼각 연대를 노릴 거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복귀하면 또 한 번 협상 전환하는 기회를 노릴 거예요. 근데 북한이 바라고 있는 과연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되는 거 우리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여러 해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좀 달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좀 여지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여지를 어떻게 주냐는 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체제 안전 보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금년도요. 작년 말에 있었던 제8기 9차 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북한의 어떻게 사실상의 최고 정책 결정이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결국 한국은 지금까지 지내놓고 보니까 민주를 표방하던 아니면 보수든 같더라는 거 아니에요. 뭐가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내세우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세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자, 북한이 지금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죠? 예. 김정은이 수령제에 따라서 혼자 거의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흔히 그렇지 않아. 김정은도 주변에 물어봐 얘기하는데요. 정치학적으로는요, 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피드백을 한 명이 주도적으로 하면 그걸 독재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독재 국가들은요, 억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억압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을 가져요. 이 불만을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자, 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 어떻게 하죠? 인종이 다양하다는 거, 부족이 다양하다는 걸 부족 간의 암투를 촉발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그러면 단일민족 국가라는 특성을 지닌 체제들이 뭘 가지고 합니까? 국경 너머에 적을 만들어요. 두 번째, 국경 너머의 적이 특히 자신과 다른 체제, 억압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더더욱이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발전됐다면 그 국가 자체를 위협으로 봅니다. 한미동맹이,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위협이 아니에요. 자기들보다 잘 살고요. 정치적인 다양성이 보장되고요. 자유가 존재하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의 체제 위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구하죠. 자신들한테 비슷하게 맞춰가라고. 우리도 때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민사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다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그냥 북한이 살인자라고 얘기하면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수준의 사과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살해해놓고, 내가 사과한 거에 규정하면 그걸 받아들이기를 요구합니다. 이게 북한이 바라는 체제 안전이에요. 그게 과연 가능한 거냐고 하는 얘기죠. 결국 어떤 시각에서 국제정세를 바라볼 것은 우리의 정체성 문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적인 유산은 무엇이고요? 이걸 어떻게 외교 안보 정책에 접목시킬 건가? 이게 결과적으로 바로 실용적이기도 해요. 자, 다만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가치 외교를 이 지향을 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이 일관성을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특정 국가가 아니라 특정 행위를 반대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하고 가치하고 체제가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 나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인권하고 민주주의를 중요시 여긴다면, 정말 인권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을 때는 결국은 우리하고 기존의 친한 국가들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도 결국 일반 민간인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느냐라든지, 왜 이스라엘 정부 자체가 국내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 문제 제기를 할 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다른 국가에 대한 가치 외교도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남북한 관계에 전쟁이 나지 않으면 좋죠. 평화와 협력 바람직한 가치입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희생할 만한 가치인가요? 그리고 흔히 이런 얘기를 하면 전쟁하자는 얘기냐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전쟁 그렇게 쉽게 나지 않습니다. 네, 경계심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북한이 하는 모든 행동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분쟁 날까봐, 전쟁 날까봐 그들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면 그거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의 상실이고, 정체성의 상실은 우리 자신의 체제의 상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북한이 바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 대해서 대비 태세를 강화시키면 한반도에 긴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북한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들어주면 되는 것이, 그게 평화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상대, 같은 민족이죠. 근데 그 민족의 대상이 북한 정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주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열어놓고 가능성을 있는 거고요. 다만 북한이 지금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자기네들 명분 때문에. 어떻게 받겠어요? 지금 전례 없는 올해는 더더욱 안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2023년 경제에서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다는데, 그 다음에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지금 성공할 거라는데, 그런 체제가 왜 외부의 지원을 안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안 받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라든가 국제기구에서 지정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방안은 모색을 해야 되겠죠. 남북한 관계 가능하면 군사적 갈등이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북한 지도층의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 변화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긴장이 있을 때 이것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마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2024년에도요. 아마 북한은, 저는 금년은 홍현익 박사님하고 동의합니다. 박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마 미사일 쏠 거고요. 때로는 핵실험도 할지 모르고요.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하면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 대비 태세를 강조시키면 위험하다라는 작시 효과를 유도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변화시켜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북한 정권이고, 북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수령제에 입각한 1인 독재의 의식이에요. 주민들을 억압하고 주민들을 굶겨가면서 능력을 건설하면 남북한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는 어렵습니다. 과거예요.
남북 그 화해협력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절이 있었죠. 김정일 시대였어요. 여러 가지 징후상 김정일은요, 내심 한국의 주도권이란 걸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국이 잘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의식 자체가 달라요. 핵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이 설사 경제적으로 잘 산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한국을 자기 의지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한국의 정체성 희생까지도 강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 평화와 변화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안보와 안정을 동시에 찾아나가는 지혜 자체. 그걸 위해서는, 저는 오늘과 같은 다양한 토론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서두에서 한국 사회는 다양성의 사회라 그랬죠. 다양성의 사회는요, 결국 자기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설득당하지는 않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의견도 옳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거예요. 오늘 토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토론을 위해서 그런 지혜가 발휘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획일성을 강요하는 북한의 이 경직된 체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차 박사님께서도 홍 박사님과 동일하게 거대한 글로벌 또 한반도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을 동일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홍현익 박사님께서 현 정부의 가치 외교의 문제점, 이 가치 외교를 지향함으로써 한국 국익과 실용에서 상당한 손실이 있다, 이런 쪽의 말씀을 해주신 반면에 최 박사님은 대한민국 자체가 가치연대 산물, 그러니까 한국전쟁 6.25 때 그 가치연대 지원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가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지금은 가치 대립, 가치 전쟁의 시대고 그 원인은 베스트팔렌 조약이 묻게 지금 타국을 침략하는 것을 금지한 것을 깬 러시아, 그 다음에 이 핵 묵계 냉전기에 핵의 사용에 대한 암묵적인, 그러니까 침묵을 깬, 그리고 이 국제 질서를 교란하는 강압적인 중국이 가치 대립의 원인이다, 이런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께 먼저 냉전기에는 이념이라는 세멘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두 분 가치외교라는 말 표현을 쓰는 데는 동의하세요? 이 정부가 가치외교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가치외교가 이념처럼 같은 세멘트가 된다고 판단하세요? 홍 박사님? 그러니까 가치외교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 지도자나 몇몇 정부의 최고위 관료들의 개인적인 가치가 아니라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적절성이 있고 절제가 되고 지혜롭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서 가장 그 힘이 세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가치를 정면에 내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국력을 줄이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EU나 유럽을 앞장세워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데는 가치를 내세우는데, 한국의 지금 가치외교라고 하면서 실제로 행해지는 거는 지도자나 몇몇 최고위 관료들의 자신의 가치, 개인 가치란 얘기예요. 근데 그 개인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럼 이 시대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가치외교를 안 하나? 나름의 가치외교, 중국도 자신은 공산주의고 권위주의니까 가치외교를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이 시진핑이 한국한테 너네 왜 민주주의 하냐, 사회주의 해라, 안 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자기가 가치나 자유와 민주주의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와라, 뭐 일본 와라, 유럽 와라 그래가지고 가치 권위주의 국가와 싸우자고 할 때는 가치 외교를 내세우지만, 말로는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강자, 상속자죠.
이 사람이 국가 원수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강제로 데려다가 살해하고 그랬는데 한때는 뭐 도살자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국의 이 국익이 필요하니까 석유가 안정과 중동의 정세를 미국 편으로 하기 위해서 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고 하잖아요. 그리고 박대를 당했는데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잘 지내.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초강대국조차도 국익을 위해서는 그 자존심을 꺾고 가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도자의 가치가 난 싫어. 시진핑 공산주의 싫어. 푸틴 침략자 싫어. 그럼 상대 안 하고 배척하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권위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지만 한국한테 너네 권위주의에 공산주의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럼 그들이 우리한테 주는 피해가 뭐냐고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익은 따로 있잖아요. 평화, 경제발전, 또 평화통일 구도를 만들고 그런 거. 그거하고 관계없는 가치라는 걸 뚱딴지 없이 내세워서 그거 너네 가치가 넌 자유를 존중 안 하니까 너네하고 사이가 좋게 안 지내. 그게 국익이냐고요. 그러니까 가치 외교를 표방하는 건 좋지만 실제 외교는 상당히 달라야 되고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현명함과 지혜가 발휘돼야 되고 적절함, 합리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국력에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힘센 나라한테 너네 우리 가치가 다르고 너네 나쁜 가치니까 왜 남의 나라 침략해? 너네 나쁜 나라야. 넌 상대방에게 우리 무기 줄 거야? 되겠습니까? 이거 무모하다는 거죠. 용기, 아까 차 박사님 좋은 단어 쓰셨는데 용기 있는 행동이다. 가치를 지향하는 건. 용기는 저도 절대 지지하죠. 용기는 좋지만 그것이 만용이나 무모함의 단계. 지금 무모함의 제가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기 직전에 서방의 인터뷰, 한국 국내 언론도 아니에요. 서방의 인터뷰, 로이터인가, 아마 로이터하고 인터뷰하면서 대만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양안 간의 관계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는 건 절대 반대라 그랬어요. 여기서 저한테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절대라는 말이에요. 절대. 그러면 절대로 반대한다는 행위를 상대가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반대한다는데. 전쟁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군사행동을 하면 우리가 바로 군대 보내겠다는 거예요? 절제되고 합리성이고 그게 굉장히 지혜롭게 돼야 되는데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만용이지. 아니 만용이라든지 아니면 무모함이지. 돈키호테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 중국도 그러잖아요. 시진핑한테 좋게 잘 대접하면서 지금 당신 중국하고 우리하고의 경쟁이나 갈등은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정면 충돌하면 둘 다 손해 아니냐. 이런 범주 안에서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력으로 중국하고 맞붙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으면서 중국이 어떤 행동을 하면 절대로 용납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치외교 자체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도 민주주의 좋아하고 자유 좋아하고 인권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절대로 그걸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로 표방할 때 대한민국은 자유를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존중한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행동과 발언을 통해서 상대방의 국익과 핵심 이익을 직접적으로 찌를 때 상대는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현명함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차 박사님하고 저하고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부적절하고 또 아니면 지혜가 없고 이게 투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익이라는 게 결국은 국가의 지도자니까 국익을 내세우는 게 국가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개인의 가치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논쟁이 될 것 같은, 지금 참. 제가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예. 개인의 가치라는 거의 판단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저를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유, 평화, 번영이나 법치라는 게 그게 개인의 가치입니까?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행위가 나쁘다라고 보는 게 개인의 가치입니까?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지원해주고 외교적으로 응원하는 것이 그럼 니네가 우리 체제를 받아들여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꾸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중국이 자기하고 체제도 같고 그들의 가치 의견은 같은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독재하고 그러니까 우리 맞다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주고 핵 가서 과학자 보내 그러면 중국한테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적절함을 가리지 않고 지혜로움을 따지지 않고 무기 직접 주고 러시아 너네 나쁜 놈이야 했으니까 우린 너네 규탄한다 그러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 러시아는 왜 러시아가 아무리 핵을 가지고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왜 러시아는 미국은 그렇게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고 남의 나라 침공하는 걸 싫어하는데 우크라이나에 한 명의 병사도 보내질 않습니까? 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자기의 의사표명이나 그런 지향성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행동으로 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내는 행위는 우크라이나에 보내는지는 몰라요. 저도 독일에 있는 미군 사령부에 43만 발 보낸 것 같은데 그 무기가 일단 미국한테 전달된 이상 우크라이나에 갈 가능성이 큰데 그런 행동을 왜 하냐 그거예요. 그냥 경제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만 하면 되지. 적절성이 전혀 없어요. 예, 최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결과적으로는 공식 지원이 아닌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톡파일러에서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정부도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것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황 자체가 양극단화된 건데요. 결국은 우리한테 이 상대가 안 되는 상대에 대해서 무리하게 자극을 해서 보복을 당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중 관계를 보시면은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입장들 이런 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 보세요. 지금 북중러가 굉장히 밀착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중국은 거꾸로 북한하고 군사적으로 엮이는 것에서 상당히 신중해하고 있어요. 중국도 아마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북한 핵 문제 이런 데서 주로 북한 편만 들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 더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협력 쪽으로 움직이더라. 결국 중간에 어느 정도 수준을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 국가가 무조건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러면 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따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장 강하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어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라고 얘기하셨죠. 미국. 예. 그걸 따라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르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무시하면서 실제적으로 얻는 거 없으면서 맹정 거의 우리의 맹정. 국익이 뭡니까? 예? 우리의 국익이 어떤 겁니까? 국가안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작년 4월 달에 가서 이제 핵 확장 억지 강화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부족해요. 윤석열 대통령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작년 1월 달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한테 전쟁이 나면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사실 안보상으로. 그런 상황에서 핵을 개발하든지 최소한 전술핵은 갖다 놔야 되는데 마치 그러리라고 하는 행동을 한마디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긴장해가지고 미국도 이제 거기서 뜨끔했죠.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뭔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핵협의그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예. 핵협의그룹이 실질적으로 대북 억지력이 있냐 그예요. 상당히 부족해요. 실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을 한 걸 보면 최소한 전술핵은 배치하는 정도는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그냥 우리 국민 여론만 살펴서 그래 확장 억지 강화됐으니까 이제 안심하시죠? 과연 대한민국 국민 몇 사람이 안심하겠습니까? 북한은 지금 핵무기 40개 정도를 그냥 실전 배치해가지고 여차하면은 핵으로 한다는데 아까 그 80발 날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 발만 떨어져서 서울에 40만 50만 명 이상이 죽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우리의 실리적인 국익을 따진다면 확장 억지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해야겠죠. 예? 해야겠죠. 해야 되지.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안 하고 그냥 그 협의그룹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강화해서 올 상반기에는 확실한. 해나가야겠죠. 해나가야겠고. 제가 거꾸로 물어보고. 그리고 IRA법 고치지도 못했죠. 반도체법 이 얘기도 안 하죠. 그럼 우리의 국익을 챙긴 게 뭡니까? 북한 핵 문제가요. 근본적으로 일어난 가장 큰 원인들을 한번 보면, 북한이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였죠. KN 21, KN 23, 24, 25를 25죠. 연속적으로 이제 막 발사하시고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무기체계 전문가들이 알지만 이 KN 23, 24, 25는요, 1, 2년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한 6, 7년간의 개발 기간을 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 2018년에 그 이 남북 정상회담 3차례 했죠. 그리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그동안에도 개발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과정에서 일어난 과거에 있었던 데미지까지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게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생각을 하질 않고 무조건 지금 더 중요한 확장적 조치를 이건 계속 이끌어내야 되고 아마 저는 앞으로 우리 정부도 이면은 더 계속 미국에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 시점에서 뭐 그걸 못하기 때문에 가치 외교는 의미가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 핵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예. 질문이 쌓여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핵 문제를 보면 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전략적 인내라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개인적으로 저 존경해요. 그 양반이 굉장히 미국의 국력도 강화시켰고 슬기롭게 했다라고 보는데 핵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 빵점이에요. 핵 문제 왜냐? 미국의 국익으로는 핵 문제 해결하려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전부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 말은 했죠. 핵 없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핵 문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그러면 북미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거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거 왜 북미 관계 정상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면서 북한의 핵 포기만 계속 종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김정은이 4가지를 합의했는데 왜 미국은 하나에 한 걸음도 안 나가면서 북한은 핵실험도 안 하고 뭐 장거리 미사일도 안 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도 해체하고 인질도 돌려보내고 유해도 송환했는데 미국은 하나의 선의 행동도 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바보입니까? 김정은이가라 해서 좀 미안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바보입니까? 왜 미국은 약속을 하고 안 지키냐고 해요. 그리고 나서 4기항 합의를 해놓고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셔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영변의 핵시설을 해체하면 제재 몇 개라도 풀어주겠다. 그 합의가 됐어요. 그 미국하고 얘기해서 다 된 것처럼 했는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또 딴 얘기를 또 해가지고 또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미국의 국가 원수하고 합의를 했는데도 미국이 안 지키니까 미국은 협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니까 저놈들만 나쁜 놈이다. 이런 게 굉장히 편향된 사고라는 거예요. 제가 북한이 핵을 개발한 건 규탄하고 나쁘죠. 그러면 차라리 그럼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건 우리도 개발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한테 맡겨놓고 미국이 해주겠습니까? 미국이 국익으로 볼 땐 중국을 견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북한이 핵을 가져서도 그까지 그 뭐 우리한테 상대도 안 되는데 그러고 놔두고 그러면 우리 한국의 국가 한번 쪼그라들고 우리 위협당하고 미국이 우리 편인데 미국이 해주겠지 이런 안이한 사고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가져가는데 그러고 북한만 욕을 해요. 그럼 되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이 좀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미국이 좀 정성을 가지고 트럼프가 약속을 하고도 안 지켰으면 바이든 대통령 아니면 당신이 트럼프가 전임 대통령인데 약속했으면 그런 거 조금 해가지고 협상을 하십시오. 한마디 하는 거 들어봤어요? 왜 그런 정책을 안 하냐는 거예요. 예, 일단 합리성이 없어요. 합리성이. 평화대단 전문가 포럼에 고객들이 있어서요. 이 고객들의 요청사항을 무시하면 저희 영업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거 하시면서 같이 좀 대답해 주세요. 패스시프터님께서 2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하나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러시아가 반미 노선 선택, 브릭스 수장국 남북 무역회랑 원자재 에너지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미국에 대항하는 신냉전 외교를 주도할 거라고 생각한다. 중국보다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반면에 특히 북한을 포용한 것 러시아가 이게 매우 큰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린 인구 절벽, 자원 한계에 여러 우려가 있다. 남북한의 장기적인 전망이 대조적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훨씬 유리할 거라고 이분은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그러니까 북러 간의, 러북 간의 브로맨스가 이분은 이제 상당히 유망하다고 본 거고, 우린 불리하다고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차 박사님부터 먼저 하고 싶은 말 좀 섞어서 하시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북러 밀착을 계속 이어가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무기 거래도 이루어질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지금 북러 간에 지금 핵 기술이 오고 가고 이것만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러시아 자체가 지금 자기네들도 도미넌스 파워예요.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만드는 한 축이에요.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우회하는 건 도와주지만
직접적으로 대북 결의안 참여를 했고 부인하진 않아요. 당장 아마 핵 기술이 오고 가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뭐 미그29 부품 같은 거는 오고 갈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 거래량 자체도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추이라든가 아니면은 금년도 3월에 이제 지금 선거 있잖아요. 네. 2030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다음에는 실질적인 거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조금 유보적으로 봐요. 두 번째. 가능성은 좀 회의적. 예, 아마 조정을 할 겁니다. 예. 조정을 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그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도 어떻게 보면 서로 지금 불쾌하다는 그게 외교 아니겠어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북한 만능론이에요. 그러니까 제재도 안 통하고, 자강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다음에 외부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근데 정말 그런지 보자는 거죠. 이번에 8기 9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를 하면서 북한이 이 모든 거에서 110%, 120% 초과 달성을 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식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 이상 지금 초과 증산을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작년도 북한 식량 생산량이 30만 톤을 더 했어요. 6% 정도 전년대. 근데 전년도가 흉년이었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기상이 좋죠. 근데 재미있는 게요. 100% 이상 초과 달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애국미 운동을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얘기해요.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식량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식량 사정이 좋아졌는데 애국미를 모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이 지금 발표하는 통계나 이런 거 자체도 무조건 북한은 어떻게 보면 북한도 지금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승부처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지금 어떻게든 버티려고 할 거예요. 결국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대로 지금 노선을 유지하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체제나 정권 기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북한은 다 견딘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가장 큰 거는 양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사고라고 봐요. 예, 우리 지금 질문이 동일한 질문을 두 분이 다 하시긴 시간이 좀 그렇고요. 써니케이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데 북한의 핵 도발 위험을 키우고 국내 정치의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표현이신데 실제 일본, 미국, 중국에 대한 윤 정부의 대외 정책 어떻게 보시는지 개략적인 말씀해 주시지만 주요국 선거가 집중되는 그러니까 러시아, 대만, 한국, 미국이죠. 2024년 현 정부의 대외 정책 전망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핵심만 딱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오늘 선거하면은 트럼프한테 지는 걸로 나와요. 오늘 하면? 오늘 하면 져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사법 처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니케일리가 따라온다는데 따라봐야 공화당 내에서는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우세하니까 이게 이제 공화당원 아닌 사람까지 개방할 때는 약간 따라가는데 공화당원 내에서 할 때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오는데 그리고 미국에는 이게 사법 소추가 되고 그래도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있대요. 정말 희한한 법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서 사법 절차가 진행돼도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법 판결이 아니라 형무소에 들어가서도 대선 후보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나오면은 지금으로 봐선 질 것 같은데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근데 미국 국민들이 지금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경제가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소비는 좀 줄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게 물가는 올랐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중국보다도 성장률이 높게 나왔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확률이 꽤 있다고 보는데, 그러고요. 트럼프가 되면 한미동맹이 흔들릴 거예요.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아마 심각할 겁니다. 우리 여론도 바뀔까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를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철수한다라고까지 했으니까. 못하게 돼 있잖아요. 국방수권법으로. 아니, 못하게 돼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융통성을 부려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한미동맹 완전히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북한이, 지금 어차피 핵을 가졌는데, 장님이냐, 우리가. 핵을 가졌는데,
그럼 가졌는데 더 이상 생산하지 마라. 동결해라라고 합의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한국도 그럼 개발하려면 해봐.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로 진폭이 너무나 커요, 트럼프.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기시다. 인기가 지금 20%도 안 돼요. 역대 거의 최저예요. 20% 밑으로 떨어졌습니까? 20% 미칠걸요? 아, 네. 20% 그러니까 아마 아소다로 예, 때가 예, 최하인데 아소다로 때랑 거의 유사한데 지금 총선이나 뭐 하면은 100점 100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이 정권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기시다는 금년 내로 정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남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한미일 이 안보 협력 이거는 조금 이제 물음표를 하나 해놓을 거 한데 그래 뭐 정권이 바뀐다고 그게 뭐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한일 관계 같은 것도 지금 정부가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일 관계 가지만 너무나 일본 정부가 성의가 없어요. 징용 문제 전부 일본 뜻대로 했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 지금 우리 정부가 뭐 계속 일본 편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오염수 문제 중국은 지금 수산물 하나도 수입 안 하고 아주 강력하게 정책하는데 우리는 또 그것도 다 용인하죠. 사도광산 그 다음에 독도까지도 지금 국방부 장관 뭐 이상한 얘기 아주 뭐 교과서에 뭐 문제돼가지고 또 나왔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국민 여론을 냉정하게 아마 여론조사하면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이 아슬아슬할 거예요. 뭐 장점도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구도로 보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됐지만 결국은 우리 정부가 신냉전 구도가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우리 외교의 중점이 돼야 되는데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쪽으로 움직여서 강화되고 있는데 김정은하고 그 면에서는 적대적 공정처럼 손발이 잘 맞아요. 신냉전 구도가 왔잖아요. 그럼 결국 어디 지정학적으로 보면 미국은 저 태평양 멀리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 넘어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하고도 정면으로 그들을 맞붙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면 뭐 우리가 초강대국이면 해볼 수도 있지만 아니잖아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핵무기도 중국은 뭐 수백 개 갖고 있고 북한도 50개를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임전무태의 정신 같은 거 볼 때는 이스라엘이 뭐 안보 부분에서 배울 점도 정신은 배울 점이 많지만 이건 너무나 무모하고 아까 차 박사님 말씀 중에 우리가 정말 가치 외교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 살상하고 하는 것도 그거 잘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쏙 들어와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한 번 비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신은 배워야 되지만 중동에서 핵을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핵을 가진 건 우리가 아니라 북한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고요. 호가호이란 말 아시죠? 여우가 호랑이한테 가가지고 야, 저 동물들이 다 날 존경해. 같이 가보자. 그래서 호랑이가 따라가는데 다른 동물들이 전부 호랑이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정말 너를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북한도 미국의 핵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핵을 가졌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무모하게 북한에다가 자꾸 그냥 갖다 찌르냐고요. 찌르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핵을 개발하든지 전술핵을 배치하든지 아니면은 전자권이라도 빨리 가져오고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방은 우리 군이 한다라는 각오를 가지면서 그럴 때 미국하고 안보협력을 하면 미국은 더 잘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자각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한테 의존해가지고 협의 그룹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거에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예, 지금 그 관련된 뜨거운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유미경님께서 미경유입니다. 이 아이디는 홍 박사님께서 전시작전권 가져오고 동무행에 의존하기보다 자주국방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면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우리 핵 개발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와 핵 개발을 한다면 그것이 정세 밀치형에 대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뭐 거대한 얘기인데요. 차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아마 미국이 계속 그 확장 억제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소극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방기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예. 뭐 우리도 자체 핵 개발을 하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 옵션으로 봐요. 다만 그걸 지금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그렇게 합리적이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핵
우리가 핵실험을 하거나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걸어온 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핵무기를 개발하는 기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한두 번 핵실험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무서워할 만한 핵전력을 갖추게 되는데 우리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인도나 파키스탄 얘기도 하는데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개방성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94년, 굉장히 94년. 큰 세계 경제에 노출돼 있어요. 과연 우리라고 제재 안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의 문제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북한 북한 핵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도 가진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국내적인 문제들이 국내적인 합의에 정말 그러니까 60, 70% 나오지만 예. 제재 고려하고 예. 자 우리가 이 재처리를 하든 농축을 가지든 핵무기 개발하는 순간 우리도 이제 고농축 고준위 폐기물 생겨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어디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옹호하시는 분들, 그분들, 그 정치인들 지역구에 건설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저준이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경주에 있고 예. 고준이는 없습니다. 폐기장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논의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이 자체 핵 개발에도 미국이 어느 순간에는 뭐 그냥 눈치 보다 같은 편이니까 용인할 거라는 시각들 하나 가지고는 좋잖아라는 거. 두 번째는 결국 이거 가지고 남북한이 이제는 핵국 대 핵국으로서 이제 주변국들 배제하고 이제 뭐 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두 번째하고 첫 번째 접근하고 두 번째 거는 둘 다 자체 핵보유라고 좀 핵 개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접근 자체가 달라요. 한쪽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도 동맹체제를 유지해서 가자는 쪽이고요. 다른 한쪽은 완전히 이제는 다른 길을 가고, 그러면 남북한이 서로 핵국으로 있게 되면 그게 핵국 대 핵국으로 협상을 하면 그게 안정적이라는 보장은 그것도 그냥 단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다 있는 문제가 해결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해결되는 걸 확인하지 않고 됐다 치고 해요. 이건 된다 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접근입니까? 전시작전권 환수 홍 박사님은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진 전작권 상태에서 전환이 연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한 핵 문제예요. 예. 이 문제, 그 상황에서 어차피 북한 핵 문제라 그러면 아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우리가 억제하거나 저지하는 가장 큰 힘은 확장 억제 문제고 유사시에 미국이 우리가 핵으로 공격보다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환된 전작권 관계에서 그걸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재래무기에서 아무리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재래무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질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김정은은 그거 믿고 계속 그 핵 집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걸 보장받을 수 없는 쪽으로 전환을 지금 해야 된다. 그게 동의할 수 있는 논리냐는 거죠. 홍 박사님, 핵을 가진 북한의 핵 위협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도 전작권은 빨리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 상당히 많은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 우리는 핵이 없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 위협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핵을 가진 미국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데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안심하고 사는데 전작권 전환하면 미국하고 한국군하고 떨어지거든요. 안 도와주면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지금은 핵을 가지고 북한이 위협을 하고 있고 미국한테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데 북한이 재래식 전쟁을 걸면 미국이 도와주겠거니 했는데 만약에 안 도와주면 우리 군은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우리 군 장성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뭐 전작권 전환 왜 추구했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사성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물어보니까 아니 미군이 있는데 뭘 이렇게 대통령님 걱정하십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제정신입니까? 우리 군의 장성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안 지키는데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지켜줘요? 한 명도 병력을 안 보내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한미는 동맹이니까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건 조약이에요. 조약일 뿐 실제로는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 실험을 하고 NPT 가입도 안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다 잘 지내요. 제가 지금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정신 자세가 전자권을 전환하는 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미일 동맹처럼 되는 거예요. 일본은 전자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도 그 미일 동맹이 우리보다 더 약합니까? 아니거든요. 통합사령부는 없죠. 일본. 그러니까 우리 군이 실제로 미군한테 기대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우리 군이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라고 해야 미국은 도와주는 건데 더 잘 도와준다는 거고요. 핵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는데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만약에 연말에 트럼프가 된다. 트럼프가 된다면 야 방위분담금 지난 정부 때 내가 5배 올려달라는데 못했는데 지금 5배 다시 올려줘. 안 해? 안 하면 주한미군 철수할래. 그랬을 때 우리 국민이 5배 올려주겠습니까? 그거 못해요. 한 30%는 올려줄 수 있지만 맥시멈이 30%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30% 정도 올린 거예요. 근데 5배를 올리자고 어거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철수하려면 해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누가 지켜주냐? 결국은 미국이 철수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투는 원치 않든 한미동맹이 깨지는 상황이에요. 이를테면 트럼프가 돼가지고 한미동맹이 깨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핵을 개발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국제사회가 제지하든 안 하든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능한 언제라도 개발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수준을 이모저모로 갖춰놔야 되는 거예요. 갖춰놔야 되는 거고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보면 북한이 애초에 핵을 개발할 때 처음에는 핵 개발한다고 안 그랬어요. 자기네 전력이 부족하니까 원자력 발전소 돌린다는 거예요. 돌리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와. 폐기물이 나오니까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재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처리하니까 미국이 하지 마라. 근데 너는 뭐 안 한다고 너네가 우리 도와줄 거예요? 우리 안보는 우리가 하지. 그래서 재처리를 하다 보니까 핵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플루토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했는데 미국한테 그랬어요. 조약을 맺어서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핵 개발 안 할게. 미국이 안 들어줘요. 미국은 어느 나라하고도 불가침 조약을 맺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니까 그래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있으니까 핵을 가져야 되겠다. 가졌어요. 가지고서도 우린 선제 공격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전쟁 초기에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상태가 됐는데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당연히 국가안보가 지금 백척간두예요. 상대가 그냥 재래식 군사력만 우세한 게 아니라 핵을 가지고 우리를 언제든지 사용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991년까지 한때는 1000개까지 있었던 전술핵이라도 갖다 놓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협상도 안 하고 거꾸로 역으로 간 게 뭐냐면 워싱턴 선언을 보면 전술핵 재배치 다 포기해야 한다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걸 준수한다라고 약속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우리의 안보를 절제절명의 위기로 이렇게 몰고 있으면 우리한테 자유권 차원에서 그건 유엔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유권 차원에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건데 그걸 깨끗하게 포기하고 협의그룹 하나 만든 거예요. 그 전략적 가시성을 누린다 그래서 전략핵 잠수함이 오는데 1년에 며칠 옵니까? 일주일을 넘질 않아요. 그럼 365일 중에 350일 동안은 북한의 핵위협에 살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미 의존도가 심해지고 미국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전자권을 가져오는 식으로 빨리빨리 가면서 우리 군의 그 정신 상태를 바꾸고 여차하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개발하려는 게 아니라 갖추고 있다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철수한다라든지 이러면 한미동맹을 깨려고 그러면 바로 만들어야죠. 이런 자세를 가져야 국가 지도자를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는 거죠.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홍 박사님이랑 굉장히 공감을 해요. 예. 근데 지난 지금 1년 반 됐잖아요. 그 4, 5년간의 과정이 굉장히 그 방향성으로 가기에는 다른 쪽의 일들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 여파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왜냐하면 첫 번째가 자체 핵 개발 여건 지금 계속 발전을 탈원전 했잖아요. 정책을. 예. 그죠? 두 번째는 일단 원자력이 안 되면 재래전력 가지고도 북한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 있어야 저기서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삼축체계 개념 자체가 흐트러진 게 지난 앞에 있는 22년 전에 3, 4년간이에요. 지금 1년 반 동안 그 여파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더 해야 돼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자권 전환 얘기를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잠재적인 핵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예. 말씀 주고. 근데 요거 짧게 요거만 뭐냐면 그 홍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짧게 벌써 그 생각보다 흥분하셔고 그 NPT 어느새 시간이다. 비확산 조약에 보면 회원국이 예. 비상사태에 직면하면 탈퇴권. 탈퇴할 수 있다라고 아이, 당연하죠. 써 있거든요. 쉽죠. 그럼 지금 홍 박사님은 쉽죠. 이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핵 그렇게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을 받는 유일한 나라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 상황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국제사회가 그걸 용납해 줄까요? 이 상황을?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래, 짧게 해주세요. 저는 저를 이렇게 많이 진보라고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 주의자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국가가 살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면서 잘못하신 게 있어요. 재처리하고 농축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어요. 그건 원래 권한이잖아요. 평범한 국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원수가 이거야 그 재처리하고 농축을 빼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축 재처리 할 수 있으면 비핵화가 목표였으니까. 지금 핵 폐기물 아까 걱정하셨는데 핵 폐기물 걱정도 없고 오히려 재처리해가지고 새 차로 연료로 비싼 돈 주고 사오지 않아도 되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데 작년에 워싱턴 선언에서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북한은 1991년까지 한반도에 핵무기가 950개 정도 있다가 한 200개로 줄었다가 91년에 다 철수시켰는데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고 1955년부터 핵이 들어왔어요. 미국의 핵이.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북한은 남한에 있는 미군의 핵 위협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북한은 핵이 없었다가 핵을 가져가지고 지금 뻐젓하게 수십 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우리나라 남들이 다른 나라가 볼 때 한국은 정말 호갱이라고 볼 거예요. 모범국이죠. 좋게 얘기하면 모범국이지만 이게 제가 진보입니까? 아니 북한이 벌써 수십 년 전에 깨가지고서는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배치해가지고 남한을 핵으로 공격까지 하겠다는데 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를 못합니까? 폐기하고 그거를 워싱턴 선언의 한미 간의 협정에다가 지킨다고 박아놨어요. 정말 도대체 이게 위정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한반도 비핵화 선언부터 깨고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서 최소한 평화적 핵 이용권이라도 확보를 하고 전자권 가져오고 우리 군의 그 정신자세 바로 세우고 한미 간의 협력은 미일 동맹처럼 열심히 잘하면서 그러고 여차해서 미국이 한미 동맹을 깨려고 그러면 그때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한 4개 남았는데요. 예. 이 질문은 좀 추상적에서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할 때 섞어서 하시는 걸로 네. 하고 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깨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시점에 왔다고 봐요. 두 분 동의하시네요. 예, 오늘 맞다고 유일한 이제 보고. 합의점이 생겼습니다. 합의한 거 많아요. NPT 상의 이제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거라고. 그 이제 우리 봅니다. 탈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카드로. 지금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가 그 작년에 워싱턴 선언을 할 때하고는 중요한 여건상의 변화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보다 더 나간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지금 미국에 요구해야 되는 건 우리 몫입니다. 예. 네, 다만 이제 그거를 전자권 전환하고 병행한다. 전자권 전환 병행이라는 거 지금 얘기하신 대부분의 사항들 자체가 결국 이렇게 되면 트럼프 들어서 그냥 동물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직도 상당한 지금 그 불투명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미리 확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일단 북한 핵 위협 해소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진 그러면 자체 핵 개발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질문은 두 분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미국에서는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더 지금 불길한 거는 보니 젠킨스 미 군축 그 차관이죠. 이 지난해 10월에 북한과의 핵 군축을 고려해야 된다. 다음날 바로 뒤집었어요. 네. 그럼 올해 들어와서 지금 오늘 보도된 프랭크 엄도 네, 지금 프랭크 엄. 잠정 네, 모두스 봤습니다. 비벤디 네.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물 건너갔으니 평화 공존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핵을 가진 북한을 인정을 하고 평화에 주력하자는 그러니까 핵 군축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없는 상태에서 평화 공존을 선택하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짧게 좀 어떤 입장. 때가 된 거죠. 북한이 저 지경에까지 갔는데, 아니, 뭐 남한을 초토화시키겠다. 무슨 공장을 갔냐? 군수공장인데, 전술핵 무기 이동식 발사대 만드는 공장이에요. 예, 근거리 미사일. 예. 그러니까. 근거리인데 서울이 근거리지, 뭐, 북한에서. 그렇죠. 300km니까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서울이라고 하는 볼모가 있어요. 1000만이 넘는 경기도까지 2000만이 사는 이 발전한 지대가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북한보다 재래식 군사력이 약합니까? 더 핵이 강하지만 예. 엄청난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인명을 존중해요. 우리는 천안함에서 40몇 명 죽었는데 몇 예, 년을 예. 가지고 애도하고 그러잖아요. 북한에 1000명이 죽어도, 아이, 그까짓 것들 죽어도 뭐, 내 딸하고 내 마누라 잘 있는데, 뭐, 그 걱정이냐? 이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뭐, 북한이 공격을 하면 뭐 원점을 타격한다? 원점 타격하면 어떻게 돼? 원점에 지도가 있으면 북한의 핵 덕트린에 지도부가 손실되면 핵을 자동으로 발사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무력법에 그러면은 우리가 전방에서 약간의 그냥 충돌이 있는데 지도부를 타격하다가 잘못하다가 김정은한테 위해가 된다. 김정은 뭐 가족이나. 핵이 날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뒷감당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서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제가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걱정을 했어요. 결국은 미국은 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정부도 육자회담 재개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싫으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육자회담 재개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럼 육자회담 말고 북한의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길이 뭐냐?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을 설득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육자회담을 하도록 해서 육자회담을 해야 되는데 오바마는 남의 나라 일이니까 별 걱정 없죠.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 같이 해서 대북 강경정책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동안에 북한이 핵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핵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미국은 남의 나라기 때문에 한국의 동맹이지만 야 이제 북한이 수십 개를 가졌는데 우리가 장님도 아니고 가진 거를 없다라고 해봐야 결국 가진 거 아니냐. 따라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된 겁니다. 나올 때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 아까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졌잖아요, 북한이. 가졌죠. 네, 많이 가졌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가졌다는 거를 현상으로서 확실히 인지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확실하게 상호 안보, 재래식 군사력까지 감안한 남북 간 주한미군 3자 간의 균형을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핵 안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 조약 수준의 보장 이런 걸 해서 핵 문제 해결로 나가면서 전자권 전환하고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미국한테 요청을 해서 미국이 안 들어주면 전술핵을 배치해달라고 해서 안 하면은 전술핵 재배치도 제가 무조건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배치해서 일단 한반도의 핵균형을 유지하고 핵균형을 유지했으니까 북한이 핵을 가졌어도 독점적으로 가진 게 아니니까 이 남한도 가졌으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해체하자 그러면 그때 다시 철수시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한 2, 3분 드릴게요. 지금 다 됐어요. 자, 미국의 핵군축. 이제 얘기해도 돼요? 예, 짧게. 나중에 마무리 발언 시간 또 지금 드릴게요. 핵 군축이라는 개념하고 예. 미국 정부가 핵 동결을 추구한다는 개념하고를 근본적으로 다르다? 착각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핵 동결론에서 시작하자는 게 이제 정확하게 하면 트럼프라든가 그 지지자들의 몫이고 예. 그 중에 또 일부가 핵 군축을 핵군축으로. 얘기해요. 핵 군축은 어떤 거냐면요. 예. 북한을 핵국으로 인정한다는 그렇죠. 걸 바탕으로 그렇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달라요. 예, 예. 다만 북한이 굳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정말 핵 군축을 선언하죠. 그럼 우리는 명분 생긴 거예요. 왜?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전술핵 재배치 하려고 돼요. 핵무장이나 전술핵 왜냐하면 배치의 자기네들이 명분이. 주장한 거네 핵군축론이. 예, 예. 그럼 그러려면 나쁘지 않네요. 핵군축 얘기 나올 때.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정책을 한다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핵군축 해당하려면 핵균형 맞춰야 되니까 전술핵 재배치 해달라고 그 비용은 우리가 분담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또 일단 오히려 전술핵 그게 배치부터 시작하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 뭐 이점이라고 그러긴 그러겠지만 여지가 넓어지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다만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 가져온 전술핵에 대한 통제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의 사용권에 대한 건의는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NPG처럼. 우리 합창우 의장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소울 오토리티, 미국이 가지고 소울 유럽도 안 오토리티가 주죠. 불가능해요. 유럽도 안 줬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전자권 전환 자체는 계속 유보된 상황으로 연기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아이고, 뭐, 정말 아쉽네요. 저 2시간 좀 길 줄 알았는데, 다음번에 뵐 때는 3시간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몇 분 더 남았죠? 예, 제 시간 드릴게요. 자, 왜냐면, 우리 고객분이 이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같이. 마무리 자, 말씀. 자, 짱구님께서 국제관계의 정의를 믿고 핵을 포기한 나라들이 어떻게 배반당했는지 봤다. 이스라엘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NPT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누굴 비난할 수 있을까 얘기해 주셨고요. 비슷한 질문. 지금 러시아가 중국을 넘어 반미노선의 대표주자에 나섰고 북한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건 유대인의 돈과 영향 때문인데 미국을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가치연대. 장미님께서 가치연대라는 개념이 무엇을 위한 가치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 김문지님께서 우크라이나가 가치를 우선하고 정체성과 명분이 있어서 전세가 저런지 궁금하네요.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2분씩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끊어야 됩니다. 상대로. 예,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북중러 관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오늘 크게 얘기가 안 돼서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북러하고는 러시아는 지금 전쟁에서 탄약이 부족하니까 간절히 탄약이 필요한데 북한이 주면서 북한의 공군력이 너무나 딸리니까 아까 차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수호위 전투기 부품 같은 거 분명히 줄 겁니다. 북한 공군력이 좀 강화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노동력 파견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뭐 이런 거 갈 수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가 북중로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게 강화되는 쪽으로 한미일 준동맹을 너무 강화시키는 거예요. 반대 쪽의 피해가 더 큰데 그게 무슨 큰 이익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중요한 전술핵 재배치 뭐 이런 거 조건부 재배치입니다. 조건부 재배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동댕이 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중러 삼각관계가 연합훈련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중국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명한 외교를 해요.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하고나 유럽하고의 무역이 훨씬 더 커요. 러시아하고의 경제관계 수십 배 60% 늘었다고 해도 미국과의 무역량의 4분의 1밖에 안 돼. 또 유럽과의 무역의 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현명해서 군사훈련 같은 거 같이 안 할 겁니다. 따라서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미일 동맹을 동맹적으로 강화하면 미국이 뒤에 있으니까 아무 염려 없이 북한을 마구 자극하고 여차하면 한번 싸워보자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가안보에 한치의 빈틈없는 걸 만들어가면서 실질적인 국가안보 핵억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차 박사님 2분입니다. 예, 가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허한 걸 수 있고요. 우리한테 자유민주주의 같은 것들이 서구에서 들어온 사상이다. 꼭 우리가 그걸 이제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문제는 분단 이후에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수십 년간을 체화되어 온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돌아보죠. 우리가 다수결이 정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수에 의한 통치가요. 그다음에 개인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세계도 우리 역사에 있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수십 년간을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과연 우리가 가치 외교라는 게 자, 나는 평소에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공하는 걸 정당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다른 정적을 탄압하거나, 그 다음에 개인의 정보들을 통제해서 자기의 정권을 이어가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영토를 자기 거라고 강압하는 걸 정당하다고 생각해왔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묻지마 폭행할 때 모두 분노를 느끼잖아요. 만약에 저게 가치 문제가 공허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예, 상당히 두 분이 해박한 정세인식 같은 듯 다른 듯 우리가 들어야 될 많은 얘기들을 섞어 주셨습니다. 평화재단 105차 전문가 포럼 시간 중에 가장 뜨거웠던 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대선 토론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솔직하게. 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106차 포럼 때는 대만 총통 선거 또 우리가 기대가 되죠. 신상진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 중국 전문가입니다. 모시고 남기정 선생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님이 사회를 보실 거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할 시간이 없네요. 저 끝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재단 배고차 전문가 포럼을 마칩니다. 패널분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